예, 오늘 아침에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쳐 가지고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성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얼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과 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하는 것은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한국연구재단이 그 기존 교수들을 위한 그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좀 오해고요.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하고 당분간 관련이 될 것이 뭐냐면 신진 연구자예요. 인문사회 분야 신진 연구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연구비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여러 종류의 연구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척 들어가 가지고 한 번에 싹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선 신청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어, 그 인문, 사회, 이공, 자연 그 외 여러 분야들, 예술 분야, 뭐 여러 종류의 분야들이 있고 그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태계예요. 하나의 복잡한 생태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에 첫날 들어간 사람은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나오기도 쉽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성인 교수님한테 들으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단을 멈추고요. 그러면 이제 신성인 교수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신성인 교수님에게 이제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인 교수님은 주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 출신이 아니시고요. 타교 출신이십니다. 예.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는 해에 박사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예, 그 작년부터 하여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신성인 교수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네팔 선교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쓰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예, 신성인 교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고요. 예, 그런 다음에 너 그 박사학위 논문의 그 내용에서 제가 또 배운 것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예, 이런 생각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학교 세계지역연구소에 네팔 선교 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 그 연구원으로 오셔서 같이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뭐 변변하게 드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변변하게 드리는 것도 없는데, 예, 정말 제가 그 참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으로 오셨고요. 그런 다음에 작년 2020년 1년 동안에 글쎄 연구 논문을 등재지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두 군데죠. 거기에 5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말 발군의 연구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과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네. 정말 인문사회 분야에서 5편이라고 하는 거요. 정말 잠은 잤나? 뭐 이런 생각인데, 예, 정말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셨고요. 그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 2월인가요? 그때 그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A 유형에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7월 달에 되셨습니다. 예. 혹시 그 내용이 뭔지도 말씀하실 건가요? 이따가요? 네, 그러면 말할 제가 거예요. 그 예. 얘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 신청하실 때에 그 그 같이 연구하는 그 교육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신대에서 그 신청하시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아신대를 통해서 이 연구 과제를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셔가지고 예, 그 7월부로 우리 학교 그 세계지역 연구소에 소속된 학술 교수로 예, 그 재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신성인 교수님은 정말 그 아무것도 선배가 없이 예,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혼자 맨땅에 헤딩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연구과제에 선정이 되셨는데 이제 1년이나 2년이나 아니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3년 예, 늦게 이러한 일에 뛰어드시는 분들에게는 예,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앞서간 사람이 좀 설명해 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신성인 박사님에게 이거를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그 신학연구소 편집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예. 자, 신성인 교수님, 요 말씀 마이크 좀 넘겨드리기 전에 저는 아마 10시 50분, 55분 정도에는 저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선교대학원에 요번에 입학하는 분들이랑 또 주문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 시간 정도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저도 남아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인 교수님, 예,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예,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제가 잠시 화면 공유할게요. 자,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그냥 끄덕해 주시면 되고요. 교수님이 이제 많이 저를 소개해 줬는데 좀 저희는 이제 또 제가 앞으로 할 얘기가 제가 그 연구를 했던 그 선정되었던 그 뭐 논문 제목도 좀 나누어야 되고 해서 잠깐 더 제 소개를 더 할게요. 저는 왜 네팔에 대해서 썼냐 하면 박사 논문을 저는 이제 MDB 과정과 THM 과정을 횃불 트리니티에서 했는데 거기서 네팔에서 온 이제 학생과 같은 이제 입학 동기가 된 거예요. 어떤 네팔 형제를 그분이랑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남편이 네팔 사람이고 지금 이제 자녀가 이제 중학생 뭐 15살, 13살 이렇게 자녀가 둘 있고 저는 결혼을 그러니까 THM까지 하고 제가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임신하고 2007년도에 제가 출산을 하고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10년간 저는 그냥 가정주부로 그냥 아기들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그냥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저도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2017년도에 다시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제가 뭐 지리적으로 제가 여기 인천에 살기 때문에 뭐 서울을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랑 가까운 곳에 이제 제가 조한대학원 대학교에 박사과정을 들어가고 저는 그때도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그 코र्스웍도 많이 들어가지고 3학기 만에 끝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또 박사 논문도 거의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다 쓰고 그러니까 3년 안에 제가 졸업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제가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했고 빨리 나와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굉장히 정말로 잠자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졸업하게 되었죠. 그래요. 먼저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고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네팔과 많이 관련돼 있어요. 힌두교나 네팔과 많이 관련돼 있고
그래서 김한성 교수님이랑 이제 아까도 교수님이 소개하셨지만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교수님이랑 인연이 되어서 제가 그 이제 아신대에 이렇게 학술연구 교수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이 소개할 때, 제가 이 그 학부가, 그러니까 그 박사 과정 학생이었을 때, 저도 그런 시절에 과연 그 2년 전에 저도 이제 학생이었는데, 저도 누가 이런 걸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정말 진짜 그렇게 저는 교수님 말 맞다나 웹페이지 들어가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막 헤매고 막 지금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했던 것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찬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졸업한 학교에서도 그냥 불러주면 가겠지만 이제 그 김한성 교수님은 이런 부분에 되게 빠르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런 또 제가 선정된 사람한테 제가 뭐 그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강의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 찬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만 하면 굉장히 이게 지금은 아직 학생이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졸업만 하게 되면 이게 현실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잘 들어놓으시고 그러니까 금방 졸업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때 오늘 들었던 강의를 잘 활용하시고 제 강의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잠시만요. 요렇게 오늘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선생님하고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이 뭐 웹페이지도 그렇고 자세히 뭐냐면 여기를 들어갈 박사과정 학생이 여기를 들어가서 뭐 볼 시간이 또 볼 여유가 없었고 또 이것조차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건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 거의 한 반 정도는 연구재단에서 하는 이런 연구 사업들 또 웹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미리 좀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 이유인데 좀 보시고 한 번 본다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구 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잠시 또 저희와 관련된 것들 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강의의 한 반 정도 차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듣고 싶은 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지 않아도 웹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보면 볼수록 다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어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서 또 연구 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거기에 제출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걸 낸다는 거는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다 낸다고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선정을 위한 제가 가졌던 그 경험에 대한 노하우나 뭐 조언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고 좀 시간이 뒤에 남으면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이렇게 또 질문으로 시간이 허락하면 제가 받고 또 답변해 드리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화면에 안 보이셔도 되는데 제가 그 한국연구재단 웹페이지를 같이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오픈해 놓으시고 또 제가 그때 보내드렸던 파일 만약에 지금 뭐 그렇게 오픈할 상황이 안 되시면 제가 보내드렸던 파일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혹시 프린트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파일로 열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몇 페이지 보세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프린트를 하셨으면 보셔도 되고 파일을 열으셔서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늘은 PPT랑 또 이게 제가 보내드렸던 이 자료랑 또 웹사이트랑 얘랑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하셔도 되고 이것저것도 다 준비되지 않으셨다. 준비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래서 제가 중요한 자료는 좀 PPT에 담아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뭐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PPT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사이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기 첫째 줄 말고 둘째 줄에 보시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이거에 제가 왜 이거부터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다 패스하고 졸업을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이게 나라에서 아마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박사를 졸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인적사항 뭐 어느 학교에 무슨 과 뭐 언제 졸업하고 무슨 뭐 이런 거를 다 기입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박사를 졸업한 분들의 인력을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나라에서 아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졸업 전에 이거를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이게 의무적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졸업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들어가서 본인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가입을 하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연구자 번호라는 게 또 나올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자기가 어디 메모도 해놓으시고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졸업이 행정실에서도 연락이 오실 거고 하게 되면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연구재단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때 여기를 하라고 여기가 안 돼 있으면 연구재단에 신청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연구재단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쳤던 뭐 박사 과정에 어느 학교에 어떤 과에 졸업한 거 이걸 다 넣었던 그 여러분들의 정보가 한국연구재단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들이 연구재단에 이렇게 자세하게 치지 않아도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받았던 국가과학기술인력연구원에서 받았던 그 연구자 번호가 동일하게 한국연구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먼저 사실은 아마 졸업 전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그냥 박사 논문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고 나면 그냥 저 이름과 박사 논문 이렇게만 치고 나는데 연구재단에 여러분들이 이거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논문,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한 학회지에 글을 내는 게 적어도 3-4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가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재단에 신청하시기 전에 다시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했던 그 아티클, 그러니까 논문의 제목과 이런 것들을 다 기입하셔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조건들을 맞추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연구재단에 그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그 수강 요청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걸 업데이트하라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사이트는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그래서 제가 먼저 밑에 거부터 국가과학인력개발원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이제 한국연구재단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 교수님이 이제 가르쳐줘요. 아주 친절히 가르쳐줘요. 처음에 여기 웹사이트 한국연구재단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분류로 들어가시고 전체 사업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지금 학술 인문 사회 사업 이렇게. 근데 거기도 보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 이공과 뭐 다른 과가 다 많아요. 저희가 이게 기독교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학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교학과라서 제가 들어갔던 거는 학술 인문 사회 사업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이 학술 인문 사회 사업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본인들의 과에 따라서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여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학술 인문 사회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개인 연구군 뭐 이렇게 해서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연구군을 이렇게 소개시켜 놓고 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문 사회 학술 연구 교수 중에 A 유형 여기 B 유형도 있어요. 근데 A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트랑 친해져야지 들어가셔서 한 번씩 클릭하고 오늘도 클릭하고 내일도 클릭하고 이렇게 자꾸 보셔서 이게 본인의 눈에 익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 어디가 어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막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사업 안내 분류 카테고리 인문사회 사업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막 적어 놓고 이랬는데 이제 개인 연구군에 들어가시면 뭐 신진 연구자 그리고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 이렇게 쭉 이렇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연구인 거예요. 또 다른 쪽에 가면 다른 여러분 박스 이렇게 보셨을 텐데
거기에 뭐 공동 연구군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하고 다른 분들 진짜 말 그대로 공동해서 하는 연구가 거기 있고, 저희는 이제 개인들이 한다면 이 개인 연구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서 보시면 중요한 건 자격 요건인데, 뭐 대부분은 뭐 조교수 5년 이상 이런 거 저희랑 저희가 해당되지 않잖아, 그죠? 조교수, 우리가 조교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신진 연구자나 또 그것도 뭐 시간 강사 이런 것도 저희가 해당이 안 되니까,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거, 그냥 박사를 갓 졸업한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빼고 나면 사실은 제가 볼 적에 몇 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신진 연구, 처음 연구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이런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 이렇게 몇 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자격 요건이 되나 안 되나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 거. 뭐 교수 임용 10년 이상 이런 거 저희가 해당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스킵하시고 해당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자꾸 보셔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는 제가 그 A 유형에 맞춰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걸 하시려면 다른 사이트가 그러니까 다른 그 연구를 보시고 신진이나 뭐 이런 걸 보시고 본인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근데 어쨌든 오늘 이것만 강의를 들어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을 신청하든 좀 상관은 없지만 오늘 이거를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 유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보내드렸던 파일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보셨겠지만 올해 2021년도 이번에 나온 이런 인문사회 A 유형 신청 요강이에요. 이게 한 2월 달에 요강이 떴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고 그대로 이제 신청한 건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예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파일을 보내드린 거거든요. 여기에 그 웹사이트 여러분 여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A 유형 교수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 또 뜨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언급돼 있고 그 웹사이트에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 다, 만약에 웹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지금 보시고 만약에 이 페이퍼를 보시는 분들은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숫자로 적혀진 1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제가 A 유형을 연구교수 A 유형을 집중적으로 보면 이제 사업 목적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왜 이 사업을 하나 그거를 취지를 좀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업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 세대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구축하여 혁신 성장의 근간인 학술 연구의 토대 강화, 이렇게 적혀져 있죠. 쉽게 설명하면 연구자들, 그러니까 박사라면 거의 이제 마지막 학문을 한 사람들인데, 그 연구자들이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이런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망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대학 비전임 연구자들이 연구 및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이고 지금 지방대는 다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위기감을 다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이 없으면 당연히 교수님들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아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감지했기 때문에 대학 비전임 연구자들,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의 타이틀을 들어가고 이렇게 전임 연구자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밖에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이분들이 이게 재정을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이분들의 취지를 아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언급해 놓은 게 있는데, 21년도 중점 추진 방향이라고 이걸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면 그 대학 밖 연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그러니까 저처럼
그걸 아까 교수님은 이제 교육기관, 그러니까 주관기관이라고 언급을 해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학술 연구 교수인데 어디서 연구를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아신대를 이제 주관기관으로 쓰고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제가 연구를 하는 걸로 돼 있지만 혹여나 제가 이제 그런 대학도 없고 나를 추천해 줄 대학도 또 승인해 줄 대학도 없다. 이런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 한국연구재단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런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이번에 신청하면서 보니까 그런 란이 있어요. 그렇게 막 주관기관을 쓸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한국연구재단으로 클릭해서 그러니까 마크해 놓으시면 나중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되고 났을 때 우리에게 그런 주관기관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거 제가 두 번째 출산의 이유로 경력 단절 중인 인문 사회 분야 여성 연구자들에 대한 업적 산정 기간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이제 출산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함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출산한 여성들이나 이것들로 인해서 좀 연구를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분들에게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읽어본 그걸로는 한 3년 정도에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년 이내에 연구 업적 3편을 내라 이러면 이분들은 8년 정도. 왜냐하면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다른 걸, 네 번째 거는 이제, 이분들이 수도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이게 50%를 할당해서 적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다섯 번째를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연구의 창의성 및 연구 계획의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제가 연구 프로포즈를 내는 그 창의성 얼마나 창의적인가 그리고 이 연구의 계획이 얼마나 우수한가 이걸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좀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분들의 의도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별로 여러분들하고 중요하지 않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이 안 되면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올해 나온 수강 요청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만 60세 이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체류자여야 돼요. 국내 체류자.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분들은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작년이랑 올해랑 조금 그런 걸 그러니까 바뀐 것을 이렇게 언급해 놓은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근데 조금씩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거주자여야 돼요. 물론 한국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만이 이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60세 미만. 이게 저희는 아직 젊어서 이게 별로 하지만 또 박사과정 이런 데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 제가 아는 분도 아마 59세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거를 신청했다가 물론 되시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60이 넘으셔서 박사 졸업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게 신청을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업적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게 올해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해서 연구업적 3편 이상 최근 5년 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죠? 이것도 아까 교수님 말한 것처럼 제가 작년에 그렇게 물론 5편을 계획하고 썼던 건 아니지만 저는 최소한 3편을 써야 된다는 걸 계획하고 이게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을 맞기 위해서는 3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3편 쓰는 것도 2편 쓰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여기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졸업하시고 아니면 졸업 전에도 박사 과정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쓰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분 제가 아는 분도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회지에 글을 내셔서 이게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졸업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신분이 없어지거든요. 거의 또 저희가 말하는 이제 백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는 건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 박사과정에 여러분들이 어사이먼트 숙제 과제하신 것들, 제가 막 숙제라고 그러고 애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숙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논문화해서 아티클로 만들어서 그런 거 이제 또 물론 떨어져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또 교수님들 주는 커멘트에 좀 아파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해서 본인을 발전시키는 연습들을 그래서 미리 이것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3편을 미리 준비하셔야지 여기에 신청할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좀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죠. A 유형, B 유형, 한국 인문사회 학술 연구 교수 A 유형, B 유형. B 유형은 석사과정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원비도 굉장히 저희랑 비교해 볼 때 작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B는 안 하고 A만 보는데 A도 2개가 나눠져요. A-1 트랙, 그다음에 A-2 트랙 이렇게 A-1 이렇게 2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7년 이하 신진 연구자들은 A-1인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초과한 연구자들은 A-2. 그래서 여기서 아마 또 이렇게 논란이 있을까봐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14년 1월 1일 이후 박사취 이런 분들 또 13년 12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이게 날짜를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7년 미만이라고 저희 대부분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마 먼저 하게 되면 A-1 트랙을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얘기고 같은 얘기고 이제 취업 여부에 대해서 여기 좀 알아볼게요. 취업 여부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 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여기 뒤에 이제 연구 개시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취지는 이 연구재단의 이 사업의 취지는 박사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합이 없는 사람들, 연구자의 능력은 가지지만 이렇게 학교나 이렇게 요즘 학교 대학문이 좁아지고 이러면서 저희가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돕겠다 이런 의도인데 자합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합이 있을 때는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될지 안 될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능하나 선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을 그만뒀다는 그런 증명서를 그쪽에 아마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합을 그만두셔야 된다는 거. 그렇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그 5년 이내에 여러분들 연구업적 3편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5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5년이 아니라 8년 이내로 연구 시간을 더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동일하게 할게요. 이게 해외 체류 및 거주자는 한국인이어도 국외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간 연구기간 이것도 조금 이제 생소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까 제가 연구기간이 없어도 그냥 연구재단으로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구재단에서도 저희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학교를 연결해줘요. 정확히 저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근데 그쪽에 분들의 그 언급되어 있는 그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주관 기관 어디에서 연구할 건데 너 기관에 어디 학교에서 연구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냥 그 학교의 이름과 그 학교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관 연구 기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냥 한국연구재단으로 여기 예외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보시면 그냥 연구재단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다 아신대 출신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데 하시지 않고 아신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국내 대학을 연구기관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교에도 좀 이게 그전에도 좀 이런 부분에 얘기가 오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간 연구기관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냥 같이 이렇게 제가 아신대에 도서관의 그런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간 연구기관 거기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제가 서칭하고 번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 학교 교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 제가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를 도와줄 연구자를 도울 이런 기관이라는 거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돈인데 이제 연구비가 나옵니다. 이게 좀 쉽게 좀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5년이에요. 5년 학술 연구는 5년인데 다 처음부터 5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간 먼저 연구를 하고 이 사람들이 2년 안에도 3번의 이거 단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 시간에 맞게끔. 그래서 3번 연구해서 2년을 또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평가자들이 오셔서 이거를 검사를 해요. 제가 냈던 그 연구자가 연구했던 그 결과물을 연구를 점수를 내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이 사람은 더 연구를 하게끔 우리가 지원하자. 연구를 했던 걸 봤는데 너무 아니더라. 그럼 이 사람은 스탑 시키자. 또 연구가 너무 아니다. 이러면 너가 받았던 연구비를 이제 반납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2년간은 여러분 2년간 먼저 이런 2년간 한 연구를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연구를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더 주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3년 더 받아서 이렇게 5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연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원비가 4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 100만 원이 주간 연구기관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도 제가 그러니까 100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3,900만 원이 여러분의 1년의 연구비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데 제가 7월 달에 받았어요. 그거를 받았는데 뭐 금액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여기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제가 받는 3,900만 원에 12달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금액이 뜰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미 여기서 다 언급한 것처럼 4대 보험, 퇴직금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저희같이 뭐 연구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 돈도 사실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 해서 뭐 다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세금을 뗀다는 걸 제가 언급하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매일 출근하고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또 가정에서 편안한 장소에서 연구를 하면서 또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금액하고 이 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웹사이트에 아마 이건 없으시고 제가 보냈던 파일 신청 요강에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그리고 13, 14페이지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해놓으신 게 있으시면 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를 우선 여기는 아마 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준비를 여러분한테 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연구재단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연구계획서. 우리가 박사과정 들어올 때도 프로포즐이라고 해서 연구계획서를 내자는 거죠. 이것처럼 여기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연구활동계획서를 15페이지 이내로 서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연구 업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했던 박사 논문일 수도 있고 또 박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회지에 글을 냈던 그 글일 수도 있고 그 글들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 내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 뭐 쉽게 말하면 졸업 증명서 이거를 그냥 내는 거. 이거는 뭐 서류기 때문에 내면 되는 건데 이제 2가지 크게 3가지인데 연구 활동 계획서 저희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내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연구 중에 가장 대표 업적을 하나 그 전체 파일을 여러분들이 내시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선정 때 내는 것이고 우선 이제 PPT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올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 연구 계획서 그 온라인에 다 이렇게 탑재시키는 게 그 기간이었어요. 3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 전에 한 2월 중순쯤에 이제 이분들이 사업 신청 공고 및 과제 접수 이게 뭐냐면 공고가 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신청 요강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이 신청 요강이 한 달 전쯤에 이제 여러분 이게 온라인에 뜨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매년 이것이 조금 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정독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공고가 뜨고 또 과제를 접수하세요 이런 기간이 뜹니다. 그러면 이건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라인에 맞춰서 그것들을 여러분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3월 12일부터 18일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주는데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나면 요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이후에는 주간 연구기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신대에서 이런 이제 지금 제가 연구자가 했기 때문에 아신대에서 또 이제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 학생을 이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 뭐 허락한다, 뭐 이런 같이 그런 거를 퍼미션을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주간 연구기관에서 이제 또 그 다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요. 거기서 그 시간에 또 주간 연구기관에서 그거를 맞춰줘야지 접수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신청한 것들, 뭐 연구계획서 낸 것들 다 하고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주간 연구기관에서 또 그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3월 중순까지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분들이 선정을 한 3가지 단계로 걸쳐서 선정을 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우선 이것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제 서류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시고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어느 정도 서류를 걸쳐내고 뭐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때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완료된 분들은 자신의 학문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교학이었는데 그러면 성교학에 있는 그 이제 이게 블라인드라고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도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페이퍼만 이렇게 보내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5분을 선정을 해요. 교수님들을. 이제 제가 제 논문이 성교학이면 성교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을 5분 선정하시겠죠. 5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제 거를 평가를 해요. 평가가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여기 연구재단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가지가 있는데 가장 점수를 많이 준 사람 그리고 가장 점수를 작게 준 사람은 점수에서 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는 카운팅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제 3분이 주신 거를 이제 실제적인 선정에 이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해서 이제 이분들의 3분들의 그것을 이제 선정의 그 점수를 매겨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나중에 왔던 그 평가서는 5분들이 다 와요. 5분들이 다 하시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평가를 해놓으신 글들만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이제 여기에 언급된 거는 어쨌든간 3분이서 가장 점수를 많이 준 사람, 가장 작게 준 사람을 다 빼고 3분이서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되고 나면 이제 예비 선정이라는 걸 해요. 제가 발표한 거는 3월 중순에 했으면 6월 말에 이분들이 다 이제 날짜는 공고하는데 예비 선정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비 선정이 되고 나서 도저히 이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최종 선정이 아니라 예비 선정이어서 심지어는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김한성 교수님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왜냐면 컨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예비 선정을 하고 최종 선정하는 이유를 제가 막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하나 이분들이 뭐 처음부터 그냥 합격자 발표 뭐 이렇게 하듯이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선정에 이제 이름이랑 과제명 이런 걸 다 띄워놔요. 모든 사람 거기 이제 선정된 사람을 다 띄워놓고 쉽게 말하면 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혹시 다른 사람의 연구를 보고 저 사람이 혹시 표절을 했는지 아니면 저런 연구가 연구재단에서는 못 확인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거는 이미 연구된 거야. 그렇게 와서 리포트를 보고를 하라는 그러니까 와서 뭐 신고 뭐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일주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선정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물론 본인이 표절하지 않았고 본인이 물론 뭐 선행 연구를 많이 해서 본인과 비슷한 연구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 선정에서 시간이 다 지나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일주일 후에 최종 선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다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예비 선정에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도 언급하기를 대부분 이제 최종 선정에 이제 되는 걸로 되지만 그렇다고 100%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해서 표절이나 또 이런 기존에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연구되어 있던 기연구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최종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한국연구재단과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맺어요. 뭐 연구를 충실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또 주간 연구기관에서도 그 이제 연구재단과 저를 이렇게 세 사람이 다 이렇게 계약서를 맺어서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요거 전에
자, 대충 제가 이제 거의 한 반 정도는 이런 웹사이트 또 전체적인 이런 거를 다 좀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기본 지식이 없이는 제가 있는 말을 들어서도 좀 이렇게 조금 더 감이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생각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지금은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요렇게만 아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만약에 진짜 여기에 여러분들이 뜻이 있고 할 마음이 있으시면 그냥 사이트를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그전에도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는 계속 맨땅에 헤딩하는 경험이 많은지, 혹시 여러분들이 IRB라고 들어보셨어요? IRB라고 공룡윤리위원회. 아마 상담학과에서 굉장히 이거는 논문 쓸 때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예, 그거는 이제 요즘 저희 나라가 뭐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들이 인터뷰나 이제 설문조사를 못해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못하게. 그래서 공룡윤리기관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을 다 허락해서 모든 심사를 다 거쳐서 허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페이퍼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또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그 웹사이트를 제가 들어가도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저도 막 컴퓨터랑 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걸 한참 보아야 되는 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연구재단 사이트도 아마 제가 보지 못한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시면 아마 보시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제 것만 봤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시고 웹사이트 보시고 공지사항 뜨는 거 보시고 이런 것들 자꾸 확인하시고 친해지셔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했던 것만 해도 거의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 강의를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아까 연구 과제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과정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연구재단에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금 벌써 요구하는 게 논문 3편이에요. 등재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 준비 과정도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거의 뭐 작게는 1년 이상, 길게는 뭐 2년 이렇게 보내야지 논문 3편 정도를 등재지에 기재할 수 있거든요. 게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한 3-4가지 이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요걸 잠시 여러분들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연구재단에 신청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쓰실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썼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저희 만약 후배들이면, 저희 이제 학교 후배든 여러분들이든 제가 드리건 박사 논문 주제 선정을 굉장히 주의 깊게 하시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와서 졸업을 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막 그냥 좀 쉬운 토픽으로 써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없지만, 저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박사학위 논문은 항상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이 연구자로 사는 이상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뭐 이런 그 전공 분야를 정하듯이 정하더라고, 이 박사학위 논문이.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저희 지인들 중에 저희 학분에 그분은 굉장히 기독교 단체에서 특별하게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논문을 썼었으면 그 관련된 논문이 별로 없었고 쓴 사람이 없었고 썼으면 아마 그분은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그 분야에서는 아마 탑이 되었을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조금 트라이를 하다가 왜냐면 그전에 한 선행 연구도 없고 막 힘들고 막 이러니까 바로 포기를 하시고 아주 그냥 누구나 여러 번 다루었던 커먼한 그런 토픽으로 이제 박사를 논문을 바꿔서 이제 쓰시고 졸업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곳에 그 특별한 곳에 그것을 썼으면
정말 그 학문적으로도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네팔 사람이랑 결혼하고 저는 지금 제가 2005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16년간 제가 이제 교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 남편이 목사고 또 네팔 예배부가 있어요. 저희가 네팔 그 부부에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외국인 근로자 네팔인들만 한 그 코로나 전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래서 제가 한 16년간을 그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연히 물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알겠죠. 네팔에 대해서. 뭐 이제 뭐 네팔 말도 조금 하고 우리 친구들, 네팔 친구들 오면 뭐 이해하고 이렇지만 제가 학문적으로 네팔을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네팔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네팔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자세히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박사 논문은 네팔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네팔 힌두교와 관련된 네팔에 관련된 이슈를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은 이 네팔에 아마 익숙치 않을 건데 사실은 네팔을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 단체에는 아마 김한성 교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밖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건 기독교 분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박사 논문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박사 논문을 잘 정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글을 쓰는 거, 여러분들의 전공이 정해지는 거, 또 연구재단에 신청했을 때 이거 평가자들이 이걸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장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남들이 했던 분야에도 또 하지 않았던 연구들, 이런 부분들을 박사 논문 토픽으로 정하시면 사실은 쓸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자료를 긁어 모아서 막 정말 피땀 흘려서 하지만 그 연구가 나오면 그쪽 분야에 그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우를 받아요. 커먼한 토픽으로 쓰면 정말 커먼하게 그냥 one of 여러 그냥 학위 논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이걸 중요한 걸 알겠다. 그리고 심지어를 제가 이번에 연구했던 그 연구재단에 냈던 그 평가자 글 중에 제가 5분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분의 그 한 평가자도 제 박사학위 논문과 제가 했던 그 전에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그러니까 이거와 또 제가 그 이번에 냈던 게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연구거든요. 그거와 잘 연결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같은 부류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힌두교를 했다가 갑자기 이슬람을 하거나 갑자기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를 하거나 뭐 갑자기 구약을 했다가 막 이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분야가 그 사람이 뭐 너무 인텔리전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분야를 열심히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선정할 때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연구자로 사시면 어떤 논문을 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본인의 전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서 결정하시고 나중에 연구재단까지 생각하시면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쓰셨다면 논문을 선택하고 쓰셨다면 앞으로의 연구도 계속 그쪽 분야로 유사 분야로 하시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야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퍼트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가능하면 한 분야에 집중하라. 여러 분야로 하시면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박사 논문도 네팔에 대해서 쓰고 네팔의 어떤 힌두 축제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그냥 축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힌두 축제에 참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어떻게 하면 참석하고 이거를 선교 접촉 이런 상황을 썼기 때문에 제가 했던 연구와 다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제가 연구 또 작년에 5편의 소논문을 쓸 때도 다 관련된 거예요. 제가 축제를 했기 때문에 더 샤인이라는 축제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문화예요. 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또 문화에 대한 글을 문화 인력적인 글을 많이 썼고 또 네팔에 대해서 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분야가 네팔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5편들을 거의 동일하게 다 썼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같은 비슷한 부류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웬만하면 이런 거는 이제 요렇게 가시는 게, 저도 이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께 제가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들었던 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박사 논문 아직 쓰시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굉장히 케어풀하게 주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제가 굳이 졸업해서 하시지 않고 지금 방학 때나, 여러분들은 방학 때는 그렇게 뭐 과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학생 때는. 그러니까 3편의 연구 실적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물론 제가 이제 한 3편은 내가 써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 자합이 없어. 저는 이제 그때 풀타임 그냥 뭐 자합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긴 했지만 3편의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같은 분야로 써야 되겠다. 문화나 네팔이나 뭐 이런 문화 인류학적인 부분, 문화와 선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2편이 더 늘어나서 5편을 쓰게 됐는데, 아마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풀타임이라서 가능도 하지만 정말 그러면 온종일, 그러니까 1년 내내 거기만 매달려야지 그렇게 5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제가 공고하지 않고, 제가 같이 이제 글을 쓰면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학회지에 글이 이름이 뜨는데, 어떤 한 분도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신학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신 분인데, 전 성함도 아는데 그분은 과정이더라고요. 박사 과정. 근데 그분이 글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게 제 또 주관이긴 하지만, 방학 때, 지금 이제 방학은 다 갔지만 또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꾸 글을 이렇게 쓰고, 이게 여기 학회지 한번 트라이 하는 것도, 여러분 어차피 학교 과제에서도 그 뭐 이런 논문 같은 소논문 같은 거 쓰시잖아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런 거 한번 등재되고 나면 그게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시간을, 졸업하고 3편이 다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여기 연구 계획서 쓰고 바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 아까도 말했지만 최소 1년, 1년 반, 2년을 이렇게 아티클 지금 3편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박사 과정일 때 이런 걸 준비하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3-1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학생 때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박사 논문 쓰면서도 저도 지도 교수님한테 막 혼도 나고, 막 심지어는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제가 그 졸업했던 그 MD나 THM 과정 5년을 제가 공부했는데, 제가 그 학교가 다 영어로 하는 학교라서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학문적인 글을 써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또 제가 10년이나 출산하고 애들 육아하고 했기 때문에 뭐 얼마나 글을 썼게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완전히. 그래서 학교 제가 박사 논문을 그래도 또 한 1년 반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써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갔더니만, 지도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 글이 10년간 선교지에 있다가 온 한국 사람이 쓴 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저는 계속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거 한국식 편, 이거 좋은 편을 제가 쓴 적이 없는 거예요. 막 쓰다 보면 어떨 때는 뭐 그 구어체도 막 써여 있고, 제가 또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사투리도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 내 글이 어쩌면, 나는 1년 반 내가 글을 쓰고 학교 다닐 때 코र्스워크 할 때도 점수도 잘 받고, 아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10년간 그러니까 외국인이 썼다는 글인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썼다는 글인 거예요. 매우 이제 놀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제 글을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차리고 제가 첫 번째, 잘 쓴 연구 논문을 많이 읽고 분석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교수님께,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참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되면 교수님이, 본인도 교수지만 또 다른 교수님, 글을 잘 쓰는 교수님의 글을 이렇게 아티클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케어풀하게 읽고, 이분이 글 쓰는 그 방향, 그러니까 글 쓰는 그 스타일,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거를 이그젬플로 두고 예를 들어서 그걸 잘 분석하고, 나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선행 연구를 하면서 많은 아티클을 읽어보면서 이제 그런 게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뭐 성함 말씀은 안 되겠, 이분은 뭐 이 교수님은 별로 읽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고, 왜냐하면 뭐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분 글은 첫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막 읽느라. 근데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막
또 뒤에도 이분은 이게 서론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렇게 글을 풀어내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쓰여진, 아마 이거는 자꾸 보셔야 될 거야. 누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뭐 이분이 썼으면 잘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들 중에서도 잘 쓴 분들의 글이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정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저는 알지만, 그냥 그분 글은 그냥 제가 바로바로 읽는 거예요. 그분이 썼다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나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분들 이런 스타일로 써야 내려가야 되는, 이걸, 그러니까 참고 예로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글을 보더라도 이게 두 번째,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회지 글을 내면 여러분들이 아무나 다 게재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엄격한 3번에 걸친 심사를 거쳐요. 여기도. 저희가 심사비도 내요. 그래서 3분이서 저의 글을 심사를 해요. 그리고 적나라하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렇게, 그 평가, 좋게 말하면 평가고, 막 쉽게 말하면 까인다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막 와요. 평가사가 와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부분은 좀 슬쩍 지나가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정말 귀신같이 아셔서 끄집어내고 콕콕 찔러서 이거 이렇게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은 왜 안 했느냐, 뭐 아주 적나라하게 와요. 그래서 또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픈데 제가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심사비를 드리거든요. 근데 물론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드리면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귀한 거예요. 제가 돈을 주고 산 피드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 교수님들, 뭐 학교 교수님들 뭐 해주세요, 뭐 좀 교수님 이렇게 해주시지만, 이제 나오시면 돈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그런 평가를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평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평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평가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처음에는 가슴 아프고 이거 들키기 싫었는 걸 내가 들켰네 막 이러지만, 이거를 그냥 아프지만 듣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마크를 해놓고, 라이트를 해놓고 붙여놓고 제 노트북에. 그래서 계속 연습을.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많이 당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근데 부족한 거는 계속 이 사람이 지적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또 지적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 유명 학술지에 여러분들이 기고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게 학술지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브랜드가 없는 게 있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KS 마크가 없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뭐 기재하면 뭐 바로 그냥 게재가 돼요. 그렇지만 이런데 한국연구재단에 낼 만한 이게 요건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등재 이런 학술지에 여러분들이 기고하셔야지 이게 밸류able, 가치가 있는 논문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준비 과정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요걸 한번 볼게요. 아까 서류 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요거는 준비해서 내시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뒤에 점수가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에 여러분 얼굴이 있어서 보이시면 괜찮습니다. 요게 연구재단에 여러분들이 내시게 되면 여기에 그분들이 언급해 놓으신 내놓으신 건데, 40점, 이게 점수예요. 40점, 40점, 20점 점수인데, 첫 번째 40점은 뭐냐면 연구 역량의 탁월성.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과거에 해온 연구가 이 사람이 다음 할 연구, 네가 앞으로 내는 그 연구를 할 능력이 되나 없나를 그 전에 했던 연구를 평가하는데, 이게 40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진 연구 계획서를 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지 40점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연구를 해왔느냐를 이분들이 40점, 거의 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최근 연구 업적의 우수성 이렇게 해서 20점이에요. 그리고 대표 업적의 우수성 20점. 최근 연구는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한 적어도 3편의 연구, 이거를 그분들이 평가를 하세요. 그분들이 다 연결해서 그게 다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글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제가 그래서 아까 같은 부류에 같은 전공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유사한. 그래서 20점 주고 대표 업적. 대표 업적은 저는 뭐를 냈냐면 제 박사 논문을 냈어요. 박사 논문을 냈는데 왜 그렇게 내? 그리고 본인의 우수성. 이게 네가 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 써라. 이렇게 쓰는 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박사 논문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3가지가 좀 특이했었어요. 하나는 성교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성교 신학
신학 상황화라는 신학을 베이스로 쓴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다른 걸로 접근은 아니라 신학 페이퍼인 거예요. 신학 페이퍼였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IRB라고 얘기해서 공룡윤리위원회, 거기에 제가 신청을 해서 거기도 정말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제가 그걸 허락을 받고 나서 네팔 기독교 지도자 8명을 심층 인터뷰를 한, 그러니까 질적 연구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제 논문에. 그래서 그렇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더샤인 축제라는 걸 했기 때문에 여기는 네팔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예요. 2주간 열리는 큰 축제인데, 제가 1년에 그 어떤 우리나라 추석처럼 열리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네팔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일주 미리 들어가서 한 3주를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 현장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박사 논문에 쓰고 또 제 우수성에도 썼어요. 이게 조금 자신을 PR해야 돼요. 그래서 내 논문은 이렇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다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질적 연구에다가 성교 신학 페이퍼를 썼는 데다가 학문적인 페이퍼를 썼는 데다가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에트노그래피라고 그 민족 지학 페이퍼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 논문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박사 논문을 우수 대표 업적으로 내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40점. 그래서 제가 평가지를 받는데 5분의 평가지를 받는데 제가 그 전에 했던 연구, 얘가 졸업하자마자 5년간, 그러니까 1년간 5개의 페이퍼를 쓴 것과 박사 논문이 굉장히 이렇게 심의를 기울여 섰다는 거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수님들이 쓴 평가에서도 그렇게 언급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도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그 점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 거는 이제 연구 계획서를 내잖아요. 15페이지. 참고 문헌은 15페이지에 포함되지 않고 15페이지를 넘으면 페널티가 와요. 그러니까 점수가 깎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페이지 이내로 쓰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제 써야 되나. 근데 여기 보시면 연구 주제에 아까도 제가 말씀 창의성 및 도전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이 하지 않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거, 독특한 거, 도전적인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땅에 아무도 하지 않은 연구는 없어요.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또 틈새는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돼.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거 창의적인 토픽을 가지고 어프로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를 내 가설은 이렇고 내 논지는 이런데 나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다. 이게 적절한가. 우리가 말하는 그 메소달러지라는 연구 방법론이 적절한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제 논지를 이렇게 풀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아주 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써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사 논문 그 장장 있죠. 1장, 2장, 3장, 4장 여기도 뜬금없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40점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셨던 그 연구계획서의 그 다음 20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낸 연구가 얼마나 그 분야에 성교학에 뭐 기독교학과에 학문 발전의 기여도가 있느냐. 남들이 다 해놓은 거는 하면 뭐 기여도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15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그러니까 내 논문의 연구를 보면 좋다, 공헌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15점, 그리고 이제 뭐 확산 가능성이 5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연구 계획서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획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 40점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 계획서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3편을 또 다 준비하고 박사 논문도 다 썼다.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 계획서 프로포즈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전 연도 제가 이제 올해 거 드렸잖아요. 그죠? 연구 계획서를 다운받아 여기 다 있거든요. 전체 필요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를 여러 번 읽으세요. 저도 어떤 책을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한 책을, 이 책이 꼭 중요한 책이면 그 책을 거의 한 3번은 꼭 읽어요. 왜냐하면 한 번 봤을 때 제가 물론 한국말이기 때문에 다 읽어도 두 번째 보면 제가 아는 만큼 또 글이 보여요. 두 번째는 제가 미처 첫 번째 보지 못한 부분이 또 보이고 또 3번 정도 읽어요. 중요한 책들은 뭐 다 그렇게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고 분석하시고, 오늘 들었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분야를 이제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가 실질적인 사역을 해왔던 외국인 근로자, 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토픽을 잡은 거예요. 연구 분야를 결정하고 관련된 선행 연구에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쓰시면 앞으로 학술지나 이렇게 하지만 저는 후배들이 꼭 하는 말이 모든 연구의 처음과 끝은 다 선행 연구. 선행 연구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지? 기존에 연구됐던 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써야 되겠다. 국내에 들어. 이렇게 하면 요렇게 막연한 토픽을 가지고 이제 어프로치 접근을 하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설칭을 해서 다 찾는 거예요. 뭐 아티클도 찾고 책도 찾고 다 찾아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쓰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거를 그 글을 다 읽어요. 책도 읽고 아티클도 읽고 많이 읽다 보면 읽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할 수 없는데 선행 연구를 하시다 보면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사람 이쪽이고 나는 이쪽을 연구해 봐야지. 이 사람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는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 이거는 진짜 해야지 이렇게 설명하지 제가 말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글을 쓰면 선행연구에 아마 제 글 쓰는 것에 반 이상을 선행연구에 제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능하면 저희는 많은 자료를 가지는 게 가장 글을 잘 쓸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요. 특히 네팔은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긁어 인터넷 자료까지 뭐 신문 자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 연구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라고 저는 이거를 강조를 넘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수라고 말해드리고 싶을 만큼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주제를 점점점 점점점 줄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선행 연구를 통해 자신의 연구 주제를 점점 좁혀간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근로자 막연한데 일을 시작했는데 그 틈새를 본 거예요. 제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어떤 걸 봤냐 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는 10년대에 한 번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막 손 잘리고 이런 산재가 나고 월급 못 받고 이러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막 사회 분야에서 사회학과 이런 쪽에서 막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글이나 막 글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우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슈화 되니까 사회적 이슈화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도 어떤 교단에서 한 세 권, 제가 알기로는 세 교단에서 두 교단인가 해서 세 권의 책이 나왔어요. 요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아무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반짝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필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선교 금지 국가가 늘고 있다. 그리고 반개종법 그날에 가면 전도를 못하게 돼. 선교를 못해. 외국인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인도 선교를 못해요. 뭐 전도했다는 바로 감옥에 가는. 우리나라가 김영란법이 생기면 교수님한테 커피도 한 잔 못 제접하듯이 법으로 금지돼 버리면 이게 정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나라가 엄청 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뭐 아프간 사태도 나고 뭐 강성한 이슬람들 이제 점점 더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많이.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점 근로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못 들어와서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가시는 분은 이제 가끔씩 나가시긴 하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대부분은 여기 지금 연장을 더 해줘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근로자를 지금 우리 공장도 돌아가야 되고 농촌에도 그 일손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틈새를 본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해외 선교를 못 나가는 상황인데 왜 국내에 그렇게 근데 들어와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다들 강성한 이슬람교, 강성한 힌두권, 강성한 불국견에서 온 대부분의 3세계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여기 한국에 있는 이 상황에 그들이 머무면 5년에서 10년 과정 머물러요. 우리 한국의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2번을 받으면 10년 머물 수 있고 1번 받으면 5년, 4년 10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선교 패러다임이 이제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나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점점점 선교사가 퇴출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런 틈새를 본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 한국에 눌러 사는 결혼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돈만 벌고 5년 10년 있으면 이 사람들은 본인 국가로 돌아가는 선교사들이다.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어필을 왜냐하면 이거는 선행 연구를 많이 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알았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왜 한국 교회가
2010년도 반짝일 때만 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엔 하지 않았지? 이런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아마 연구 그 평가하시는 분들도 좀 놀라셨을 거야. 제 생각에는 아 맞네 우리가 왜 이 연구를 지금까지 안 했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야. 이거는 그 평가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연구가 부족하다. 안 돼 있다. 문제가 있는데 왜 안 했냐.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했던 미연구 분야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리고 선행 연구를 하실 때 제 팁인데 저는 항상 메모지가 저희 집에 특히 저희 애들이 쓰는 그 알림장 이제 쓰다 남은 알림장 뭐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 제가 항상 공책 버리지 않고 모아뒀다가 항상 아이디어를 메모해요. 선행 연구를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힌두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좀 관심이 있는데 쓰려면 그런 그냥 헌 공책을 하나 정리해서 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할 때는 항상 메모해놔요. 뭐 중요한 거는 또 타이핑도 해놓고. 근데 저는 좀 아날로그 올드 제너레이션이라서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적어놔. 또 빨간 거는 다 빨간 표시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 책에서 찾기 뭐 이러면서 다 생각날.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 이 논문을 이런 식으로 흐트려 볼까? 이러면 또 막 적어놔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습관들 여러분들 추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글을 쓰실 때 네 번째 이 글을 왜 쓰느냐를 그러니까 그 글을 보시는 분이 그래서 어쩌라고 뭐 설명하는 글을 쓰시면 안 돼요. 항상 논지가 있어야 되고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 저희 여러분들이 주장이 있어야 되는 글을 쓰셔야 되는 거 박사 논문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로 되어진다. 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한다. 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준비하는 게 연구 계획서를 쓸 때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게 다섯 번째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관찰하고 반영한다. 왜냐하면 아마 저는 그게 좀 맞았던 게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중요함에도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해외 선교사가 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법으로 금지돼 있고 퇴출되고 뭐 신분사 선교사 신분을 소개해야 되고 사실은 네팔도 정말 그렇거든요. 법으로 지금 반개종법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제가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우리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포커스를 맞추자.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조금 더 지원이나 정책이나 선교 정책을 펼치자. 이게 제 주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시대적인 요구와 맞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객서를 쓰실 때도 조금 그런 부분에 어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나간 성교학도 보니까 이런 유행이 있더라고요. 뭐 한때 이게 뭐 하나님의 성교 이게 유행하다가 그 다음에 성교적 교회가 유행하다가 뭐 이런 유행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대적인 거, 시대적인 요구나 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더 선정되기에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서 형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강 진짜 그 페이지 수 30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그 제가 보내드렸던 파일 신청 요강 그 페이지 30에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있고 제가 또 못 보시면 PPT를 보셔도 됩니다. 이게 5년 계획안을 짜서 연구 계획서 안에 5년 계획도 내가 1년에는 요만큼 연구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처음에 그 양식을 줘요. 그쪽에서 양식을 주는데 그 이제 사업명은 이런 거고 뭐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면 국문, 영문, 그 연구기획 이렇게 써서 내시면 되고 그 목차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연구 계획서를 내셔야 됩니다. 거기 정해진 형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연구 요약. 여러분들이 왜 초록 같은 거 내시잖아요. 뭐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앞에 초록을 요약문 내듯이 요약하시고 그 연구 역량이라는 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최근 5년간 연구 업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대표 연구 업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구 활동 내용.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 연구 계획서. 그러면 가장 어필해야 될 거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이거를 반드시 어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연구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론을 써서 내가 이걸 풀어나갈 건지 이런 걸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연구가 다 맞춰졌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여도는 무엇인지 공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요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쓰셔서 연구 계획서를 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연구 목표 뭐 2,000자 이내 맞춰서 내시고 기대 효과 2,000자 이내 이건 요약문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구 요약 내시고 그다음 뭐 이런 키워드 이런 걸 쓰시면 되고
그다음 연구 역량 아까 제가 말했죠. 최근 5년간 연구 업적도 이거 쓰는 난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는 5편을 썼기 때문에 5편에 대한 이거 그냥 제 거를 우수한 거를 제 논문에 이런 식으로 썼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논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기여했고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대표 업적 거의 이제 박사 논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다른 거 하셔도 되고 쓰신 분 책 쓰셔도 되고 이런 부분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연구 계획서에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자세히 쓰셔야 돼요. 그 지면이 많거든요. 목적 쓰시고 연구 내용 및 방법. 그리고 이제 5년을 아마 6차년으로 나눴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날짜가 뭐죠? 7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가 1년 차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6년 차가 5년 내 6년 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이것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5년을 나눠야 돼요. 6번을 나눠서 나는 요 기간에는 요만큼 연구하겠다. 그 연구 내용 및 범위를 정하시고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론을 써서 내가 이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연구 성과 확산 활동 계획. 이 연구에 따라서 나는 어떤 활동, 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강의도 해야 되고 뭐 또 학술 대회에서 발표도 2번 이상 해야 되고 뭐 이런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5년간을 나눠서 6번을 나눠서 이렇게 잘 어레인지해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자, 기간은 이래요. 여러분들 대충 보십시오. 그러니까 2년은 그냥 9개월하고 3개월 한번 나눠주고 12개월 다른 거는 다 그냥 1년치인데 요거는 그 7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 이제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선정 제가 5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선정을 위한 조언을 하고 싶은데 연구자 능력.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글을 계속 쓰는 연습들,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조언을 좀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의적이고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한 토픽을 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한 거는 당연히 선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헌도가 높은 거, 기여도가 높은 거.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박사만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잖아요. 박사들이 주로 이제 연구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연구해서 또 이게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 공헌도가 높다 이럴 때는 당연히 선정이 되죠. 그죠? 이런 부분 잘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근데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저처럼 본인이 해오는 분야들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외국인 근로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염 분야를 해왔던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수 있어요. 새로운 낯선 부분이 아니니까 관심 분야에 주력하시고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작년에 나는 올해는 3편은 무조건 쓰겠다. 뭐 제가 이 연구재단에 어플라이하는 거를 내년쯤 제가 이 기간에 해야 됐다고 플랜을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조건 3편을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3편을 쓰고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뒤에 2편을 더 쓴 거예요. 그래서 5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물론 저는 직업이 없었고 제가 풀타임으로 그냥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정을 모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그 리서처로서 연구자로서 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뭐 내가 올해까지는 몇 편 내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들이라서 제가 참 부럽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 잘 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는 제 뭐 개인적인 사정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좀 심했냐면 제가 이것이 안 됐으면 저는 모든 공부를 접고 그냥 직장을 그냥 제가 전공했던 거와 상관없는 그냥 직장을 가려고 했어요. 저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저희 애들도 커야 되는 뭐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공부만 할 수 있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지만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연구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난 정말로 네팔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이게 안 됐으면 저는 그냥 다른 일을 아마 분명히 찾아서 지금 잡을 구하러 갔을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간절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저도 사실 아마 이런 경우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분야에 정말 연구를 해보고 싶다, 공헌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5분 정도 됐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제 강의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 시간을 조금 받아볼까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강의 너무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설명도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저기 궁금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예, 하나는 예. 그 조건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 신청을 해서 하다가 음. 국외로 선교를 하러 만약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 되는 건가요? 제 생각은 네. 제가 하여튼 읽어본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아, 예, 안 돼. 왜냐면 이분들은 이게 올해 바뀌, 작년과 조금 다르게 국내 거주자라고 올해 이게 새로운 아, 불황이 더 추가되었고, 그러니까 국외로 가시면 아마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잡을 만약에 가지잖아요. 제가 읽으려다 그러면 이게 음, 사업이 중단돼요. 중단되고 아, 했던 것까지만 연구 내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이 멈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 국외에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제 아, 생각은 그런데 정확한 거는 여기 전화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연구재단에 전화하셔서 네, 자세한 거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거기서 받으실 수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더,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까 그 박사 논문 작성하실 때 이걸 이렇게 우수성에 이렇게 넣으셨던 설명 같은데, 공용윤리위원회라고 예, 예. 거기서 이렇게 뭐 거기에 뭐 접수를 해서 질적 연구를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설명을 좀 사실 듣고 싶은데, 그게 어떤 건지 예, 공룡윤리위원회 예, 거기서 예. 하신 게, 근데 지금 시간이 그래서 이 예, 시간에 예. 설명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가서 뭐 이제 뭐 설문조사 하듯이 전화번호 받고 이름 받고 이거 다 불법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는 못해요. 이제는 법적으로 특히 학문, 박사 논문이나 이런 학문 논문에는 이것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바뀌어서, 그래서 이게 각 학교에는 그런 게 있어요. 윤리위원회라고 학교가 큰 학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교수님들이 해서 이제, 너 그냥 연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주지만 저처럼 작은 학교나 없는 데는 이렇게 나라에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게 허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심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정보를 캐올 것인가. 뭐 쓸데없는 정보는 캐오지 마. 꼭 필요한 것만 캐와. 그래서 이 사람 그 설문 내담자죠, 그죠? 상담자나 뭐 그 설문 받는 사람들이 정보를 최소한 이 사람들의 정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연구 계획서도 다 내야 되고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들한테 너가 질문 무엇을 물을 것인가. 그리고 몇 분한테 어떤 아주, 그리고 통역을 하면 통역자 뭐 이력서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지금 저 강의를 드릴 수는 없고, 이거는 또 다르게 막 요즘 강의를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비싼 강의로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근데 여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히 연구 보시면 됩니다. 공룡윤리위원회 치시면 나와요. 들어가서 특히 이제 상담학과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하시는 분, 사람 만나서 내담하고 뭐 사람을 상대로 하는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가야지만이 그 논문에 이제 아마 다른 거는 요즘 허락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더는 설명 못 드리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고 네. 본인이 이제 하는 연구와 해서 자꾸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사이트랑 친해지시고 모르면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계속 연구들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지금 모든 페이퍼는 이제 여기를 거쳐야지 페이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저희가 막 설문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교수님. 다른 분들, 예, 네, 예. 네, 네, 정말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기 이제 그 박사 논문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나면 예, 예. 이후로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혼자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논문을 쓰다 보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방법론 쪽에 있어서도 자기가 좀 방향을 잃었다든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예, 예, 예.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뭐 교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혼자 예. 하셨을 때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나요? 예, 예.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조금, 사실 졸업을 딱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또 백수 아줌마로 살다가 또 신분이 박사과정 학생이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졸업을 딱 하고 나니까 정말 또 백수가 된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러지,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마음이. 뭐,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너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오라, 막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 스스로.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정말 작년에는 제가 그냥 글 쓰는 기억밖에 그냥 안 나는데, 막히는 부분 분명히 있고요.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레코멘드를 해주고 싶냐면, 지도 교수님, 여러분들이 박사 논문을 쓰면 지도 교수님이랑 아무래도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랑 관계를 끊지 마시고 그냥,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서 하나도 손해날 게 없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헐리는 말조차도 저는 다 귀담아 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그냥 그분들을 만나십시오. 그분들을 만나서 요새 뭐 또 물으면 그분들은 예지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친 박사 논문을 같이 쓴 제자기 때문에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물론 뭐 그분들도 다 바쁘시지만 좀 시간을 내서,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한테 좀 묻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사실은 바쁘셔서 못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좀 여러분들 같은 게 저희 남편이 또 박사 과정을 했고 지금 졸업한 상황이라 올해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많이 물어봐요. 뭐 글 쓰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외국인들이라서 저희 한국인이 가지지 못한 쉽게 말하는 크리에이티브한 띵킹, 비평적인 띵킹,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고지고대로 좀 쓰는 게 있잖아요. 뭐 설명 하듯이.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논문이라는, 박사 논문이나 이제 그 이상급은 비평적으로 생각하고 비평적으로 글쓰기 하는 방법을 우리 남편에게 늘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좀 또 물어보고, 저는 사실 남편에 있어서 늘 물어보고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이런 좋은 멘토가 있는 게 굉장히 좋죠, 사실은. 그래서 지도 교수님들, 또 같이 연구했던 박사 친구들, co-workers, 같이 일했던 친구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십시오. 혼자는 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지도 교수님, 친구들, 박사과정 친구들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없으신 것 같아요. 박 선생님,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에 한국연구재단 KCI 쪽에 등재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거기에 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 투고 방법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오케이. 네, 이거 화면 공유 한번 제 거 중지할까요? 바꿔볼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이 부분으로 잠시 보면 지금 타 대학에서 연구재단 등재된 학술지 안내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가 지금 2개가 있고 등재 후보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투고 마감일은 첫 번째 것은 22년 1월이고 영산신학저널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에 투고 마감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나 아니면 생명과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에서 나오는 기에 한번 투고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글을 많이 쓰셔서 등재지가 된 곳에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내시면 뭐 딱히 방법이 없어요. 많이 쓰고 또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피드백 받으시고 다시 본인을 디벨롭해서 또 쓰시고,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박사님이 이제 소개해 주신데 여러분들이 등재지 이렇게 했는데 글 써서 한번 게재를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네. 박사님 다 마쳤으면 이제 마칠까요? 어떻게? 네, 마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혹시 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함께 나누고,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또 필요한 학생들이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 관련하여서
또 많은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연구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사역에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데 또 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뜻깊은 강의가 잘 기억나게 하시고 다음 준비할 때 좋은 결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종료.